오늘은 조금 구체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분리배출 방법에 대해서 살펴볼 텐데요. 쓰레기 처리와 관련되어서 좀 개괄적인 것들을 한번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소각, 매립, 재활용 이렇게 세 가지로 구분되고요. 소각이나 매립하는 것을 처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쓰레기가 쓸모없는 물질로 인간 세상과 격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다시 우리가 사용해야 될 물질로 돌리는 것을 재활용이라고 보는 것이죠. 그럼 재활용을 하는 방법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가정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크게 두 가지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만 골라서 따로 모아서 재활용하는 방법이죠. 그리고 좀 더 구체적으로 세분되면 될수록 더 고품질로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고품질로 최상으로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보증금 제도예요. 그러니까 페트병에 대해서 보증금을 때려버리면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페트병만 따로 모이는 거죠. 왜? 보증금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니까 단일한 성상의 쓰레기를 가장 깨끗한 상태로 모을 방법이 보증금 방법이 되는 것이고요. 대신에 돈이 많이 들어가고 사람들이 많이 불편해지는 문제가 발생을 하죠. 두 번째 방법이 지금 우리나라에서 재활용품을 분리배출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될 수 있는 재활용품만 따로 분리해서 배출을 하면은 지자체 등이 수거를 해서 선별을 해서 재활용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 재활용품들이 같이 섞여 있는 상태가 되니까 이제 오염의 문제가 발생을 하고 이물질이 섞여 들어가니까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재생원료의 품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머지 방법은 뭐냐? 그냥 종량제 봉투로 버리는 쓰레기를 다시 한번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방법이에요. 이제 종량제 봉투에 버린 쓰레기를 일반 쓰레기라고도 하는데 재활용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혼합 쓰레기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 쓰레기들이 분리되지 않는 상태로 섞여 있는 것이죠. 그러면 그러니까 이런 혼합 쓰레기는 통상적으로 소각장에 집어넣어 버리거나 매립장에 집어넣어 버리는 것인데 이것도 다시 한번 걸러보자 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를 기계적으로 뜯어서 그 안에 있는 재활용될 수 있는 것들을 이제 기계적으로 선별해내는 방식이죠. 손으로 선별해낼 수도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정도의 생활 수준이 되는 국가에서는 할 짓이 못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종량제 봉투를 통째로 넣으면 기계적인 공정을 거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골라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안에서 재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한번 골라내게 돼버리면 소각장이나 매립장에 가야 될 쓰레기가 대폭 줄어들게 되겠죠. 요게 요즘 마포 소각장 건설과 관련된 쟁점에서 이야기되는 전처리 시설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이라는 개념은 조금 더 정확하게 표현을 하게 되면 혼합 쓰레기 선별 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서 막 굉장히 더러운 쓰레기들과 뒤죽박죽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선별을 하더라도 좋은 상태로 선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을 하더라도 고품질로 재활용을 하기는 어렵죠. 우리나라의 종량제 봉투의 성상에서 가장 많이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은 비닐이에요. 비닐.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 전처리 시설 혹은 종량제 봉투 선별 시설에서 주력으로 하는 것은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 있는 비닐을 골라내자. 그러면 통상적으로 종량제 봉투 안에서 한 절반 정도를 비닐로 골라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각장에 들어가야 될 쓰레기의 절반을 골라낼 수가 있다. 그러니까 전처리 시설이 소각장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지점이 바로 이것이죠. 그러니까 1000톤짜리 소각장을 새로 지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면 지금 종량제 봉투로 배출되는 쓰레기를 다 전처리 방식으로 하게 되면은 한 절반은 더 덜어낼 수가 있지 않느냐. 그러면은 지금 서울에서 가동 중인 4개의 소각장만으로도 서울에서 발생되는 종량제 봉투를 처리할 수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죠. 이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서 끄집어낸 비닐은 그럼 어떻게 하자는 소리냐? 여기서 또 몇 가지 쟁점이 발생을 합니다. 현재 가장 대량으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시멘트 회사로 보내는 거예요. 시멘트 회사의 유연탄을 대체하는 연료로 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시멘트 회사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서울 쓰레기가 왜 들어오냐 라는 반발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지금 서울시가 종량제 봉투 선별시설 도입과 관련해서 가장 경계하고 있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시설을 지어서 그 쓰레기를 시멘트로 보내겠다라고 하는 순간 시멘트 시설이 가동되는 지역의 주민들이 이 부분을 분명히 문제 삼을 거다. 그냥 시멘트 회사와 민간 재활용 업체들 사이에 사적 거래가 이루어지게 되면 이 부분 가지고는 주민들이 그냥 시멘트 회사 보고 뭐라 그러는 것이지 그 민간 회사 보고 뭐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라는 지자체와 시멘트 회사의 거래 관계가 형성돼 버리면 주민들이 분명히 이 지자체 서울시도 문제를 걸고 넘어질 거다. 그래서 종량제 봉투 선별 시설의 도입이 실제 운영상에서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어쨌든 시멘트 자체도 역시 태우는 시설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의 쓰레기를 태우는 문제를 다른 지역으로 그럼 옮기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도덕적인 비판에 직면할 수도 있는 것이죠. 요거보다도 조금 논란을 조금 희석시킬 수 있는 방법은 화학적 재활용이라는 방법이에요. 조금 어려운 개념인데요. 이제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이에요. 플라스틱을 재활용하는 방법을 통상적으로 물리적 재활용, 화학적 재활용 이렇게 구분을 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플라스틱을 녹여가지고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여서 다시 만든다. 이런 과정들이 다 물리적 과정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재활용을 물리적 재활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플라스틱 재활용은 대부분 이런 물리적 공정을 통해서 재활용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제 물리적 재활용을 할 플라스틱이 같은 재질별로 깨끗한 상태로 배출되어야 물리적 재활용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종량제 봉투에서 선별된 비닐을 가지고는 물리적 재활용을 하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종량제 봉투에서 선별된 약간 이물질이 묻어있는 더러운 상태의 비닐도 화학적 공정으로 재활용할 수도 있다. 통상적으로 지금 열분해 시설이라고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닐에서 기름을 뽑아낸다. 이게 화학적 재활용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비닐을 열분해 시켜서 기름으로 되돌리는 거예요. 이렇게 되돌려진 기름을 다시 플라스틱 생산 공정에 집어넣어서 플라스틱을 만드는 것이죠. 이런 방법들이 화학적 재활용 방법인데 우리나라는 이 인프라가 아직까지 제대로 구축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지금 석유화학 업체들이 대규모 투자를 하고 있고 아마 본격적으로는 2025년이나 2026년 정도에 이 시설들이 가동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만약에 이런 인프라가 작동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 지자체에는 종량제 봉투 선별 시설을 설치를 해서 이것을 이런 화학적 재활용 시설로 보내서 재활용하는 하나의 일관된 생태계를 구축하자 이런 이야기를 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이게 없어요. 없으니까 지금 남아있는 대체적인 대안은 시멘트 소속로이기 때문에 이 경로만 가지고는 이 재활용 지자체가 운영하는 종량제 봉투 선별 시설의 지위가 매우 불안정하다라는 문제가 있습니다. 요게 쓰레기가 이제 처리되는 전체적인 구도이고요. 요 구도 속에서 우리가 분리 배출했을 때에 재활용되는 문제를 세부적으로 살펴보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단 용어의 문제인데요. 분리 배출이냐, 분리 수거냐. 정확한 용어는 분리 배출이죠. 분리 수거는 지자체가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리수거를 하러 가는 건 아닙니다. 우리는 분리배출을 하러 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해야 된다라는 개념입니다. 사실 크게 뭐 우리가 분리수거라는 용어를 쓴다고 해서 현장에서 문제가 발생하는 건 아닌데, 이건 역할 구분의 문제이기 때문에 지자체에게 우리가 요구해야 될 사항들, 우리가 우리 스스로와 주민들에게 요구해야 될 사항들이 이 용어 구분 속에 담겨 있기 때문에 좀 더 잘 구분하자. 지자체한테도 분리수거 잘하자, 우리 주민들한테도 분리수거 잘하자, 이렇게 해버리게 되면은 뭔가 요구 사항이 뒤죽박죽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잘하자, 분리수거를 잘해라, 이렇게 용어를 정확하게 구분을 해야 된다. 다음에 분리배출 표시의 의미예요. 분리배출 표시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첫 번째, 분리배출을 하면은 수거해서 재활용을 하겠다라는 정부와 생산자의 약속이에요. 두 번째가 더 중요한 건데요, 제품의 가격에 재활용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는 의미예요. 이게 EPR 제도라는 그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라는 제도를 이해를 하셔야 될 부분인데, 오늘 그것까지는 제가 설명을 못 드려요. 하여튼 이런 제도 하에서 분리배출 표시가 들어가는 것은 생산자들이 제품의 가격 안에 재활용 비용을 집어넣어서 소비자들로부터 재활용 비용을 걷어서 생산자들이 이 비용을 재활용 사업자들한테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게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 EPR 제도예요. 그러니까 소비자가 제품을 구매하면서 재활용 비용을 생산자에게 줬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낸 거니까 쓰레기로 버릴 때는 당연히 공짜로 분리배출을 해야 되는 것이죠. 물건을 사면서 재활용 비용을 내고 쓰레기로 버릴 때 종량제 봉투 가격까지 내게 되면은 이중 부담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소비자가 호구가 된 거죠.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분리배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예요. 사람들이 자꾸 분리배출을 소비자의 의무로만 얘기하는데, 이 의미를 생각하면은 분리배출하는 것은 소비자의 권리다.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되어 있는 것을 쓰레기로 버려라 라고 얘기하면 소비자의 권리를 침해한 것이다. 이렇게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이 표시는 뭐예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분리배출 하지 마라. 직관적으로 명확하죠. 누구나 다 이거 분리배출 하지 말라는 표시구나. 그럼 이 표시는 분리배출 표시 밑에 재활용 어려움이라고 적혀 있는 거는, 그러니까 이거를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지시로 이해를 하세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표시는 이게 있다고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 라고 할 거면 이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왜 이렇게 번거롭게 하냐고요. 이 말은 뭐예요? 이 표시는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표시가 아니다, 이거죠. 종량제 봉투라는 표시는 이게 있으니까. 그럼 이게 뭐예요? 요거는 소비자 보고 종량제 봉투로 버려라는 지시가 아니고 생산자들한테 향하는 경고와 압박의 의미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당신의 제품을 평가를 했을 때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재활용이 불가능하다, 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그 재활용을 방해하는 요소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표시를 강제하게 함으로써 소비자들한테 알려줬다. 그러니까 빨리 고쳐, 니들. 요 의미예요. 그러니까 요 표시를 보시면은 종량제 봉투로 버려야지 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고, 생산자가 물건을 더럽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죠. 자, 물론 재활용 어려운 표시가 되어 있는 것들 중에서 실제 재활용이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재활용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고요,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면 자꾸 이게 요새 분리배출 정보가 많이 돌아다니고 인터넷이, 언론사들이나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이 하도 분리배출에 대해서 막 떠들면서 이런 정보들이 막 넘쳐나게 되면서 나타나는 부작용 중에 하나인데요, 선별장 갔더니만 이게 선별을 안 하고 다 쓰레기로 버려져요. 이거 쓰레기로 버려지네, 분리배출하면 안 된다. 근데 앞서 EPR 제도 하에서의 분리배출 표시의 의미를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EPR 제도 하에서의 소비자의 역할은 그냥 분리배출하는 것까지예요.
분리배출했을 때 재활용이 안 되면 이거는 소비자가 분리배출을 잘못한 게 아니고 생산자가 자기 역할을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가 된 것들을 분리배출했더니만 재활용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들으면 아, 종량제 봉투에 버려야 되겠구나 이렇게 착한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내가 해야 될 역할은 다 했는데 생산자들은 자기 역할을 안 하고 있구나. 생산자한테 따져야 되겠다. 이렇게 가는 게 맞는 것이죠. 그럼 만약에 재활용을 안 할 거면 EPR에서 빼라는 거예요. 그럼 내가 재활용 비용 안 되게 해. 이게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근데 EPR에 포함시켜서 재활용 비용은 내게 하면서 동시에 또 재활용은 안 하고 있어. 그럼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요. 분리배출 정보는 내 손안의 분리배출 앱이라는 앱을 보시거나 아니면 쓰레기 백과사전 이런 것들을 참고는 하시면 되는데 이용하기가 매우 불편합니다. 그리고 부정확한 정보도 또 많이 들어가 있어서 좀 문제가 된다. 이건 좀 어려운데요. 이게 재활용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일련의 과정이 모두 충족되는 것을 얘기해요. 각 단계의 조건들이 다 충족돼야 된다. 그러니까 분리배출을 했다고 재활용이 되는 게 아닙니다. 분리배출을 하더라도 선별이 되지 않거나 재생 원료가 만들어지지 않거나 이 재생 원료가 소비가 되지 않거나 이 하나의 조건들이 다 충족되지 않으면 이 밸류 체인 자체가 다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재활용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 시스템 전체가 다 동시에 작동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전체 시스템을 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파트는 요일별 거점 배출 방식이고요. 품목별로 배출을 하는 방식이고요. 주택가 지역은 정해진 요일에 문 앞에 배출하는 방식인데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정해진 요일에 배출하는 게 아니고 대개 그냥 매일매일 배출하면 수거해가는 방식으로 가고 있고요. 제일 좋은 방법은 이게 투명 비닐을 사용해서 문 앞에 배출하도록 하는 게 제일 깔끔한 방식인데 전봇대 밑에 이렇게 한꺼번에 배출하니까 골목이 더러워지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넘어가고요. 선별장에서는 이렇게 선별을 하죠. 컨베어 벨트 위에서 품목별, 재질별로 골라내는 방식입니다. 손으로 선별하는 방식을 손으로 골라낸다고 해서 수선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종이, 페트병, PPPS, 유리병도 백색, 녹색, 갈색, 비닐류, 금속 이런 식으로 선별을 하고요. 기계가 선별하는 방식을 자동 선별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라스틱은 어떻게 선별하냐? 빛을 쏴요. 빛을 쏴서 재질을 인식해서 공기로 팍팍팍팍팍 쏘면서 선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손으로 해야 될 것들을 공기로 에어 캐논이라고 그러거든요. 공기 대포. 에어 캐논을 팍 쏴가지고 골라내는 방식이고요. 요즘은 인공지능 방식이니까 칙칙칙칙칙 이렇게 로봇팔로 골라내는 방식으로 가는데 아직까지는 사람 눈과 손을 대체하지는 못합니다. 대신에 말은 잘 듣죠, 얘들이. 그리고 24시간 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 점점 더 자동 선별 방식으로 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지저분하기 때문에 손으로 선별하는 쪽에 인력 구하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고 있고요. 민간 선별장 가면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앞으로는 자동 선별 방식으로 갈 수밖에 없을 것이다. 자, 분리배출 기준은 비행 분석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비우고 헹구고 분리하고 섞지 않는다. 유튜브에 뽀로로 비행 분석 치시면 뽀로로가 노래하면서 엉덩이 흔들면서 다 노래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음에 위생의 기준, 안전의 기준, 효율의 기준 뭐 이런 것들을 지켜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요. 위생이야 깨끗하게 버려야 된다는 것이고 안전의 기준은 유리조각이나 칼날 조각, 바늘, 주사기, 송곳 이렇게 날카로운 것들은 분리배출하면 선별하는 과정에서 재활용품을 수집하는 과정에서 부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냥 유리병이 깨지잖아요. 유리병이 깨진 걸 분리배출하게 되면 컨베어 벨트 위로 깨진 유리조각이 올라가겠죠. 유리병은 백색, 녹색, 갈색 색깔별로 선별하는데 깨진 유리조각을 색깔별로 선별 못하죠. 그러니까 깨진 유리조각은 분리배출해봤자 쓰레기에 선별이 안 되니까. 그런데 이 깨진 유리조각이 재활용품 속에 숨어 있다가 집을 때 찔려요. 선별장에서 수선별하는 작업장에서 이런 사고가 꽤 자주 일어납니다. 이렇게 찔려요. 그래서 작업자의 안전을 생각하게 되면 이런 날카로운 것들은 분리배출하는 것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지자체가 재활용 수거할 때 어떻게 해요? 한 차에 실죠. 한 차에 싣는다고요. 왜냐하면 페트병만 싣는 차, 유리병만 싣는 차가 없다고요. 그리고 그 방식은 너무 비효율적이고 돈이 많이 들어가요. 환경적으로도 운반과 관련된 온실가스 배출 오히려 더 늘어나요. 그러니까 한 차로 그냥 돌면서 한꺼번에 싣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인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한 차로 다 실은 다음에 선별장 가서 컨베이어 벨트 위로 올려서 선별한다고요. 그러니까 선별이라고 하는 것은 최종적으로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가정에서 분리 배출하면은 이걸로 끝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그게 아니고요. 선별장에서의 선별이 최종 선별 방식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걸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면 선별장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려면 봉투를 뜯어가지고 안에 있는 내용물을 쏟아야 선별이 되겠죠. 그러면 봉투가 많아지게 되면 뜯어야 될 봉투가 많죠. 많이 뜯어야 되죠. 힘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주택가 지역 같은 경우에는 봉투를 적게 쓰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너무 세부 품목 하나하나를 비닐로 싸는 것보다 투명한 비닐에 한꺼번에 집어넣는 게 나아요. 한 번만 뜯으면 되죠. 그러니까 이 방식보다는 이 방식이 낫다고요. 주택가 지역은. 그러니까 수집과 선별 프로세스를 생각하면 이 방식이 훨씬 더 효율적이죠. 배출하는 사람도 깔끔하고 수집하는 사람도 한 번만 들으면 되는 것이고 선별 작업에서 한 번만 뜯으면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주택가 지역에서 소량의 재활용품이 여러 개가 나오는 경우에는 그냥 투명한 비닐봉투에 한꺼번에 해서 배출하는 방식으로 가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선별 방식에 따라서 어느 수준까지 세분화시킬 거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무조건 캔 따로, 유리병 따로, 페트병 따로, 비닐 따로 따로 가는 게 좋은 게 아닌 거다. 그러다 보니까 자꾸 지자체가 주민들한테 이렇게 자꾸 이야기를 하니까 나는 열심히 세분해서 배출했는데 왜 한꺼번에 싣냐, 니들 재활용 안 하는 거지, 자꾸 이런 오해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중분류 방식으로 배출하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플라스틱은 재질별로 선별을 하는 거니까 부피가 작은 놈들은 분리 배출해봤자 선별장에서 선별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부피가 작은 놈들은 분리 배출해봤자 쓰레기가 되는 것이죠. 빨대나 볼펜이나 분리 배출도 이거 어떻게 선별해요? 그래서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을 재활용이 되려면 부피가 작은 플라스틱은 따로 모아야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비닐을 딱 찢어볼까 말까, 이거 진짜 많이 물어봐요. 어떤 사람은 딱 찢어보면 안 된다, 딱 찢어봐도 된다 얘기하는데 접어도 되고 안 접어도 되고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그때 달라요 이렇게 제가 얘기하는데 아파트는 딱지를 접어도 괜찮아요. 왜? 비닐만 따로 버리잖아요. 비닐만 따로 버리면 이렇게 따로 버린 비닐을 가져가서 펼쳐놓고 다시 비닐을 골라내요 멍청하게? 비닐만 따로 버렸으니까 비닐만 따로 버린 걸 가져가서 쫙 펼친 다음에 비닐이 아닌 것만 싹싹 골라내면 다 비닐이잖아요. 이렇게 관리를 한다고요. 그러니까 작은 비닐이 들어가도 문제가 안 된다. 근데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컨베이어 벨트 위에서 비닐을 선별해요. 그러니까 비닐을 골라내야 되니까 비닐의 부피가 작아지게 되면 손으로 선별할 때는 문제가 생기죠. 다음에 근데 또 비닐은 또 이렇게 무게도 안 나가는 걸 사람이 손으로 선별하는 건 가성비가 최악이에요. 그래서 요즘 어떡하냐, 컨베이어 벨트 위에 진공 청소기 갖다 대요. 공기로 비닐을 빨아들여요. 그런데 딱 찢어보면 안 빨려 들어가요. 무거워져서. 그러니까 딱 찢어보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자체가 비닐은 비닐봉투에 따로 분리해서 배출해. 그래서 선별장에서 비닐이 들어가 있는 뭉치는 통째로 선별할 거야. 이 방식으로 가게 되면은 그 비닐봉투 안에 딱 찢어버서 집어넣어도 문제가 안 되죠.
그러니까 어떻게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딱지 접는 게 문제가 되기도 하고 안 되기도 한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자꾸 기계적으로 외우려고 그래요. 그 상황에 따라서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으느냐, 어떻게 선별하느냐, 어떻게 재활용할 거냐에 따라서 우리가 어떻게 배출할 거냐가 다 달라져요. 이게 분리배출 기준의 상대성이라는 개념이에요. 근데 우리는 자꾸 하나의 정답만 있는 것처럼 자꾸 얘기를 하니까 더 헷갈리게 되는 것이다. 그런 상황에 따라서 얼마든지 분리배출 기준은 달라질 수가 있는 것이다. 우리는 재활용이 더 잘 되는 방식으로 맞춰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알루미늄 캔도 밟아버리면, 세로로 세워서 납작하게 밟아버리면 부피가 아주 작아져요. 알루미늄 캔은 자석이 안 붙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손으로 짚는다고 생각해보면 부피가 작아질수록 불리하죠. 그러니까 자꾸 캔은 이렇게 밟는 것이다 라는 교육은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옆으로 밟아줘야죠. 옆으로 밟아주는. 그래서 부피는 줄이되 최소의 면적은 확보해주는 방식으로 배출하는 게 맞다라고 하는 겁니다. 종이는 종이를 물에 풀어서 종이 섬유를 재활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종이가 안 풀어지는 게 문제가 되겠죠. 종이가 어떤 경우에 안 풀어지냐? 비닐에 코팅될 경우. 근데 모든 비닐 코팅이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양면이 비닐로 코팅되어 있을 경우가 문제가 돼요. 왜? 물이 스며드는 속도가 아주 느려지기 때문에 종이가 물에 잘 안 풀리게 됩니다. 그럼 한쪽 면만 비닐이 코팅되어 있는 경우에는 코팅되지 않는 쪽으로 물이 스며들어서 종이와 비닐이 떨어져요. 그래서 재활용은 됩니다. 그래서 단면 코팅까지는 괜찮고 양면 코팅이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 컵은 안쪽만 코팅되어 있죠. 단면 코팅이에요. 그러니까 세척만 잘하면 이쪽은 종이로 분리배출해도 된다. 패스트푸드점에서 콜라를 담는 컵은 뭐예요? 양면 코팅이죠. 안에 얼음을 넣기 때문에 바깥에도 이슬이 맺히니까 비닐을 발라요. 그러니까 양면 코팅 컵이죠. 그러니까 종이컵을 분리배출해도 되냐 안 되냐 라는 질문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분리배출해도 되는 종이컵이 있고 안 되는 종이컵이 있다.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것이고, 사실 이것도 얘들만 따로 모을 수만 있으면 재활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컵만 따로 모으기가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니까 그냥 쓰레기로 버리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다음에 얘들도 냉장고에 집어넣는 애들이니까 양면 코팅이고 얘들은 단면 코팅이고 이렇게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린 것은 재활용이 되냐 안 되냐의 관점에서 비닐 코팅 문제를 얘기한 것이고, 단면 코팅도 재활용이 된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쓸데없는 비닐이 사용되는 것이니까 안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제지회사에 가면은 비닐이 이렇게 떨어져 나와서 다 쓰레기로 처리가 됩니다. 소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저번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네요. 종이컵에다가 뜨거운 커피를 부으면 안쪽에 비닐 코팅해서 밀리리터당 10억 개의 나노플라스틱이 떨어져 나온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괜히 종이컵 많이 쓰게 되면 우리 몸속에 들어오는 미세 플라스틱의 양만 증가합니다.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니까 써도 괜찮겠나가 아니라 안 쓰는 게 바람직하다라는 개념이 되는 것이죠. 다음에 감열지, 감압지, 뭐 이런 종이가 뭐냐 이것까지 설명을 못 드리는데 하여튼 안 돼요. 택배 배송장, 다음에 신용카드 영수증, 다음에 영수증 중에서도 이렇게 광택이 나는 하얀 종이에 인쇄가 되는 거 있죠. 그냥 기계 삐삐삐 하면서 빠져나오는 것들 주로 뭐예요? 영수증, 번호표, 로또 용지 이런 거 다 이런 거잖아요. 이게 감열지거든요. 열을 받으면은 색깔이 까만색으로 변하는 종이를 감열지라고 합니다. 이 말은 뭐냐? 열을 받으면 까만 색깔로 변한다는 거잖아요. 화학 물질이 코팅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종이에. 그래서 재활용이 어렵다. 그래서 감열지와 감압지는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택배 종이 박스 버릴 때 배송장은 떼야 된다. 요새 홈쇼핑 보면 주소 지우는 거 나왔어요. 배송장 떼지 말고 버리라고. 그 분리배출을 망치는 사악한 제품이죠, 그런 거는. 다음에 세 번째가 알루미늄 코팅이 문제가 돼요. 제지 공정에서 알루미늄 조각들이 종이 섬유에 박히면서 얼룩이지근하는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그래서 제지 회사들이 알루미늄 코팅 종이 겁나게 싫어해요.
프링글스통 안에 알루미늄 발라져 있죠. 그러니까 쓰레기. 분리배출하고 싶으면 알루미늄을 뜯어내셔야 돼요. 시간 나실 때. 다음에 이것도 알루미늄을 뜯어내셔야 되고요. 다음에 금종이, 금속종이, 다음에 양갱 같은 거, 다음에 담배 피시면 담배 안에 있는 거, 속에 있는 거, 다음에 선물 포장지로 사용하는 금박지, 은박지 이런 게 다 알루미늄 코팅종이에요. 얘들은 쓰레기다. 아유, 자꾸 이게 휴지 안에 들어가는 거 있잖아요. 지관. 이거 재활용 안 된다고 자꾸 하시는 분들 계세요. 재활용 잘 돼요.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됩니다. 종이 테이프 안 돼요. 종이 테이프 뜯어내셔야 되고요. 다음에 종이 호일, 유산지, 왁스 종이 이런 거 다 쓰레기입니다. 햄버거, 샌드위치 샀던 종이 다 쓰레기고요. 그 종이 호일 자꾸 생선 구울 때 쓰세요.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후라이팬 위에 종이 호일을 깔고 생선을 굽잖아요. 종이 호일 위에 뭐가 들어가 있냐? 플라스틱이 코팅되어 있어요. 실리콘이긴 하지만 어쨌든 실리콘도 플라스틱이잖아요. 고온에 노출시키면 종이 호일에서 미세 플라스틱 떨어져 나와요. 그러니까 플라스틱에다 종이 호일 깔고 생선을 구우면 미세 플라스틱이 골고루 코팅된 생선을 먹게 된다. 그러니까 종이 호일은 생선 구울 때 쓰시면 안 돼요. 알루미늄 호일도 마찬가지예요. 알루미늄이 떨어져 나와요. 알루미늄이 우리 몸속에 많이 들어오면 치매 걸려요. 그러니까 호일은 고온에 노출시키는 용도로 쓰면 안 돼요. 그냥 음식을 싸서 보관하는 용도로 쓰셔야지. 진작에 알았어야 되는데. 다음에 키친타올, 미용 티슈, 냅킨, 핸드타올 이런 종류도 있잖아요. 이런 종류들도 종이로 분리배출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화장지처럼 보이잖아요. 화장지처럼 보이는데 화장지하고 성격이 정반대예요. 얘들은 뭔가 물을 닦는 용도로 쓰잖아요. 손에 물이 묻어서 테터. 그러니까 닦는 용도로 쓰니까 수분이 들어왔을 때 종이가 풀리면 안 돼. 그런데 휴지는 화장실에 집어넣어야 되니까 물에 들어가서 바로 풀려야 돼요. 그래서 휴지는 수분이 들어왔을 때 바로 확확 풀리는 성질을 갖고 있고요. 이놈들은 물이 들어오더라도 안 풀려야 돼요. 그래서 안 풀리도록 화학물질을 첨가해요. 이거를 섭윤지력 증강제. 그래서 이런 종이를 섭강지, 섭기에 매우 강한 종이다. 그러니까 물에 안 풀리는 종이라고 얘들은. 그러니까 화장지처럼 만만해 보이지만 물이 들어가도 잘 안 풀리는 종이라고요. 그러니까 일반 페이지에 섞이면은 재활용이 잘 안 되는 거죠.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종이도 구체적으로 들어가게 되면 꽤 복잡해요. 다음에 종이팩, 양면에 비닐 코팅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일반 페이지에 섞이면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면 어떡하냐? 양면에 비닐을 벗겨내는 공정을 가지고 있는 제지회사로 들어가면 당연히 재활용이 되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일반 페이지하고는 섞이면 안 된다. 종이팩만 따로 모아야 되는데 종이팩도 일반 팩과 멸균팩으로 구분이 된다. 일반 팩은 종이팩, 멸균팩은 멸균팩. 테트라팩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처음에 테트라라고 하는 독일 회사가 이 멸균팩을 만들어서 테트라팩이라고 하는데 요새 여러 회사가 있어요. 왜 테트라팩인 줄 아세요? 테트라가 그리스어로 사라는 뜻이에요. 처음에 테트라 회사가 이 멸균팩을 만들었을 때 그 피라미드 모양의 그 사각 요렇게 해서 요렇게 되는 거 있잖아. 요 모양으로 만들었거든요, 팩을. 그래서 테트라팩이라는 이름을 붙였는데 지금은 다 사각 통 모양이죠. 왜 멸균팩이라고 하느냐? 안에 알루미늄이 속에 발라져 있어서 그렇죠. 비닐이 붙어 있고 또 알루미늄도 붙어 있어요. 알루미늄의 역할은 뭐냐? 식품 포장지에서 알루미늄의 역할은 빛과 산소의 차단 역할을 해요. 특히 공기를 차단하는 역할이 중요한데요. 공기가 차단된다라고 하는 말은 세균이 같이 차단된다는 것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멸균을 한 다음에 멸균팩에 집어넣고 밀봉을 해버리면 상온에서 보관을 해도 안 상해요. 우유팩은 양면에 비닐만 코팅되어 있으니까 냉장고에 보관을 하지 않으면 바로 상해버리죠. 요새
멸균팩의 비율이 우리나라에서도 점점 더 증가를 해요. 원래 우리나라는 시골 구석구석까지 냉장고가 보급되어 있기 때문에 냉장 보관을 잘 할 수 있으니까 우유팩이 대세였거든요. 멸균팩은 잘 안 썼어요. 그런데 요즘은 멸균팩의 비율이 자꾸 증가하는데 왜 그러냐? 음료도 자꾸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게 많아져서 그래요. 그러면 온라인으로 주문하면 어떻게 돼요? 배송 창고에서 냉장 보관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들이 멸균팩으로 자꾸 음료를 바꿔버려요. 용기를. 그래서 예전에 20년 전만 하더라도 전체 종이팩에서 멸균팩의 비율이 우리나라는 5% 정도였는데 지금은 거의 45% 수준으로 올라갔고 지금 계속 그 비율이 올라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럼 어쨌든 종이팩의 구조가 다른 거잖아요. 일반 팩은 양면에 비닐만 들어가 있는 애들이고 멸균팩은 양면에 비닐도 4겹까지 들어가 있고 알루미늄도 들어가 있으니까 종이의 구조가 달라요. 그러니까 이놈들은 둘이 섞이면 서로가 서로의 재활용을 방해합니다. 그러니까 멸균팩이 많은데 우유팩이 들어오면 우유팩이 멸균팩 재활용의 방해 요인이고요. 우유팩이 모여 있는데 멸균팩이 들어가게 되면 이 멸균팩이 우유팩의 방해 요인이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쌍방과실인데 자꾸 우리나라는 우유팩 위주로 재활용을 하니까 멸균팩이 죽일 놈이다 자꾸 이렇게 몰아가는데 사실은 쌍방과실이에요. 그러니까 멸균팩이 많이 모이면은 우유팩이 나쁜 놈이 되는 거예요. 지금 옛날에 5% 시설에 얘기를 하면 안 돼요. 이미 45%예요, 얘들이. 비율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동등하게 대해줘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는 이상하게 멸균팩 나쁜 놈, 죽일 놈, 우유팩 만세. 자꾸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마인드로는 이 변화된 환경에 적절한 대응을 하기가 어려워요. 어쨌든 멸균팩의 지위를 인정해 주면서 그러면 멸균팩과 우유팩의 재활용을 어떻게 할 거냐 이걸 고민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어쨌든 제재사로 갈 때는 우유팩, 멸균팩 따로 최종 선별되어서 제재사로 각각 가져야 된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분리배출할 때 우유팩, 멸균팩, 수거함을 따로 설치하면 돼요. 그런데 일단 관리가 매우 어렵고 사람들이 여기에 정확하게 배출할 거냐에 문제가 발생을 합니다. 이 시스템은 관리자가 딱 옆에 서서 배출할 때 딱 보고 스탑! 요렇게 할 수 있어야 가능해요. 그러면 어떤 방식이 더 현실적이냐?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냥 종이팩을 한꺼번에 모아요. 그러니까 폐지하고만 구변시켜줘. 따로 모아. 그러면 선별장 가서 선별장에서 우유팩과 멸균팩을 선별하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의 이상한 관점이 뭐냐면 마치 우유팩을 아주 특별한 존재로만 봐요. 아니 왜 뭐 우유팩을 그렇게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냐고요. 캔 버릴 때 알루미늄 캔하고 철캔하고 따로 버려요? 다 한꺼번에 버리잖아요. 선별장 가서 다 선별하잖아요. 플라스틱은 그냥 플라스틱으로 배출하잖아요. 그러면 선별장 가서 플라스틱을 재질별로 다 선별하잖아요. 다 그렇게 하잖아요. 그럼 종이팩도 이렇게 보내면 우유팩과 멸균팩을 선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뭐가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런 체계로 가야 종이팩의 재활용률이 정상화된다. 근데 우리나라는 이게 안 돼요, 지금 이제 시범 사업을 통해서 뭔가 해보려고 하는데 잘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아파트는 이렇게 가는 거고요. 주택가 지역의 경우에는 그냥 캔이나 페트나 유리병 배출하듯이 같이 종이팩을 배출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우유팩이 대량으로 배출되는 곳이 어디냐면 어린이집, 아파트 말고 그 비아파트 쪽에서 어린이집, 다음에 카페는 라떼 우유 때문에 그 우유팩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요. 그래서 지금 지역에서는 어린이집과 카페를 돌아다니면서 막 자원활동가들이 우유팩을 모아서 재활용하게 하자 이렇게 하는 건데 그냥 막 눈물겨운 거예요 지금.
그렇게까지 해야 되는 거냐? 사람 자원봉사 인력을 그렇게까지 갈아 넣어야 되는 거냐?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냥 왜 그렇게 어렵게 문제를 풀려고 하냐? 그러면 우유팩이 많이 나오는 곳은 우유팩만 따로 모아서 투명한 봉투에 다 한꺼번에 채워서 따로 배출해. 그러면 지자체가 재활용품을 수거하는 차량이 돌 거 아니에요. 하면서 그냥 한꺼번에 실어. 그러면서 내릴 때 우유팩 비닐봉투만 따로 하차를 해요. 그럼 한꺼번에 모일 거 아니에요. 이거를 종이팩 재활용하는 선별하는 업체로 보내요. 그럼 끝나는 문제지. 그걸 왜 이렇게 복잡하게 풀려고 하느냐. 그렇게 자꾸 어렵고 복잡하게 풀면은 재활용 체계가 정상화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편적인 재활용 체계를 어떻게 만들 거냐를 고민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에 우리가 활동가들이 제로웨이스트 활동가들이 활동을 할 때 초기에 모델을 만드는 실험 정도로 해야지 이걸 끝까지 책임지겠다 이렇게 가면 안 돼요. 감당이. 그러니까 활동가들 불쌍해 죽겠어요 지금. 그러니까 활동가들이 어디까지 역할을 해줘야 되냐라는 것을 정확하게 그어줘야 돼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공을 지자체로 던져야 돼요. 지자체에 공을 던졌는데 지자체가 안 받아줘요. 그럼 지자체 욕해야지 그냥. 그러다 보니까 지금 주민센터에 우유팩을 모으잖아요. 지금 종이팩 수거와 관련해서 잘못된 고정관념은 이것만이 정답이다 라고 자꾸 몰고 가는 거예요. 이것만이 정답이 돼버리면 종이팩 재활용 체계가 정상화가 될 수가 없습니다. 이거는 뭘로 봐야 되냐? 요거는 프리미엄 체계다. 좀 더 독특하고 특별한, 그러니까 더 가치 있게 재활용하는 체계.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하는 일반 체계가 만들어져 있고요. 이 일반 체계보다도 더 잘 재활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이 체계가 결합이 되는 거지. 이 체계만이 정답이다라는 식으로 가버리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는다. 이 체계만을 고집하니까 지금 종이팩 재활용률이 작년에 13%거든요. 분리배출 몇 프로냐? 내가 볼 때 종이팩 분리배출률은 한 80% 될걸요? 종이팩, 우유팩, 종량제 봉투에 누가 집어넣어요? 다 분리배출하지. 근데 다 폐지로 빠지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관점을 바꾸자. 지금 자꾸 종이팩을 종이로 본다. 종이팩을 종이로 보지 말고 페트병이나 유리병과 같은 용기로 봐야 된다. 그러니까 페트병과 유리병과 캔 같은 용기의 분리배출 흐름으로 종이팩을 집어넣어서 이 용기의 선별 체계에서 종이팩을 어떻게 선별할 거냐 이런 고민으로 가야 되지. 자꾸 종이라고 하는 것에 꽂혀서 폐지로 섞여 들어가게끔 만들어주게 하면 안 된다. 그래서 단독주택 같은 경우에는 캔페트 유리병과 같이 종이팩을 배출하게 해서 선별장에서 선별하는 시스템을 고민을 해봐야 된다. 되게 상식적이잖아요. 합리적이고. 근데 이걸 아무리 얘기해도 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해요. 아, 나 미치겠어요. 종이팩을 펼칠 것이냐, 접을 것이냐, 원형 그대로 버릴 것이냐. 이것도 그때그때 다르단 말이에요. 자꾸 하나만이 정답이 있는 게 아니에요. 만약에 주민센터에서 거점으로 모으겠다. 그럼 이렇게 모으는 게 맞죠. 왜? 장기 보관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부피가 줄어들어야 되고, 장기 보관을 해야 되는데 우유가 조금 남아있어. 그럼 바로 구더기 생기는데요. 안 되죠. 그러니까 펼쳐서 깨끗하게 씻어야 부피도 줄어들고 장기 보관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선별장에서 선별을 하자.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을 하자. 다음에 아파트에서 마대로 모으자. 이렇게 했을 때는 이렇게 모으는 게 제일 빨라요. 펼쳐서 마대에 집어넣는다고 생각해봐요. 그리고 펼친 것을 컨베어 벨트 위에서 펼쳐져 있는 것을 야 이건 우유팩, 이건 멸균팩 더 힘들어요. 오히려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우유팩인지 멸균팩인지 구분하기가 훨씬 더 쉽다고요. 그래서 컨베어 벨트 위에서 선별하는 체계로 가자라고 하게 되면 펼치는 것보다는 이대로 가는 게 훨씬 낫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모아서 선별하느냐에 따라서 펼칠 것이냐 말 것이냐가 결정나는 거예요. 그럼 저희 아파트에서 가져가는 것들이 어떻게 가는지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 관리사무소 통해서 가져가는 업체한테 물어봐야죠. 되게 그냥 따로 이거 없으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냥 마음을 비우세요. 그냥 지금 상태에서 여기밖에 없어요. 주민센터로 가져가는 방법. 모든 주민센터가 우유곽을 받아요? 죄송합니다. 제가 서울은 대체적으로 받아주는데 그것도 달라요. 안 받아줄 수도 있어요. 근데 대체적으로 받아주는 쪽. 근데 이제 조금 더 파보면 주민센터가 모아서 제대로 재활용하느냐가 문제죠. 그 사이드로 들리는 얘기는 주민센터가 받아가지고 그냥 폐지로 버린다는 얘기도 있고. 서울환경연합 보고 이거 파봐라 지금. 너무 많이 하는 거는 정신건강에 좋지는 않습니다. 너무 많이 이것도 보세요. 이거 플라스틱 마개잖아요. 플라스틱 마개는 플라스틱용 분리배출하세요. 이딴 식으로 적어놨다고요. 우유회사들이. 이거 그냥 분리해서 배출하면 저 작은 마개를 어떻게 선별해요? 분리배출하면 쓰레기잖아요. 그러니까 분리해서 배출해도 쓰레기, 닫아서 배출하면 닫아서 배출해도 제지회사에서 쓰레기. 이 마개를 떼냐 닫냐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지금 재활용의 관점에서는. 그러니까 우유회사들이 자꾸 이런 짓을 하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뭘 해야 되냐? 아예 그러면 마개를 없애든지. 근데 또 마개에 또 기능들이 있어서 마개를 할 거면 이 마개들을 따로 어떻게 모을 거냐 캠페인 같은 거 해야 되겠죠. 생협도 물병이 저렇게 오던데. 아이쿱은 마개에 모으잖아요. 자기들이. 그럼 저는 아이쿱에다가 마개를 따로 보내야 되는 거군요. 예. 아이쿱은 종이팩하고 마개 따로 모으는데요, 지금. 저는 종이팩만 모으는 줄 알고 종이팩만 모아서 내보냈거든요. 아이팩은 그렇게 하고 있는 걸로 아는데 물어보세요. 제가 몰라서. 자, 종이 정리했고요. 이제 유리병 보겠습니다.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 라벨에 이렇게 표시가 붙어 있어요. 이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은 마트로 가져가서 보증금을 돌려받고 마트에서는 공장으로 보내서 세척해서 재사용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보증금이 붙어 있는 병은 재사용을 하는 병이다. 소주에는 10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죠. 맥주에는 13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는데 우리나라에 공장이 있는 맥주만 130원의 보증금이 붙습니다. 칭따오에는 안 붙죠. 왜? 남의 나라. 그 나라로 빈병을 못 보내죠. 배보다 배꼽이 더 커지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제조 공장이 없는 경우에는 빈병을 재사용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수입된 음료는 그냥 깨트려서 재활용할 수밖에 없다. 350원은 큰 병이겠죠. 대병 어떤 게 있죠? 정종 대병 제사 때서는. 그래서 백화수복 대병이 350원의 보증금이 붙어 있는데요. 이 보증금을 붙이냐 마냐는 생산자의 선택사항이에요. 그러니까 맥주는 다들 보증금의 이익이 크니까, 그러니까 빈병을 재사용하는 이익이 크니까 보증금을 다 붙이는 거고요. 국내 맥주 회사들도 보증금을 다 붙이는 겁니다. 나머지 회사는 뭐 그때그때 자기들이 선택하는 것이죠. 그래서 정종 같은 경우에도 백화수복은 보증금을 붙이는 거고, 경주법주는 보증금을 안 붙이는 거고, 보혜복분자는 보증금을 붙이는 거고, 진로복분자는 보증금을 안 붙이는 거고, 이렇게 생산자의 제품에 따라서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소주병은 세척해서 재사용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개를 닫아주는 게 좋은 거죠. 이물질이 들어가는 걸 막고 병을 보호해줘요. 주둥이가 제일 약하거든요. 주둥이가 금이 가버리면 나중에 뚜껑을 닫을 때 미세한 유리가루가 소주로 들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면 소비자 안전을 위협하죠. 그래서 마개를 닫아서 주둥이를 보호해주는 게 병을 재사용하는 데 유리하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소주병에는 마개를 닫아주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게 좋다라는 거예요. 뭐 반드시 지켜야 되는, 마개를 안 닫으면은 소주병의 재사용이 불가능하다 이런 의미는 아닙니다. 그냥 마트로 반납해 주는 게 제일 좋은 방법이고요. 마트로 반납할 때 플랜 B 정도로 마개를 닫아주면 좋다. 그러니까 소주 마시면서 마개에 크게 집착을 너무 하시는 것도 안 좋다. 뭐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다음에 참기름을 담았던 병은 재사용이 어렵기 때문에 보증금 반환이 안 됩니다. 참기름을 담았던 소주병은 분리배출이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자, 분리배출한 유리병은 선별장에서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깔별로 선별해서 깨뜨려서 재활용을 합니다. 녹여서 그 색깔의 유리병을 하는 거고요. 자, 백색, 녹색, 갈색 세 가지 색깔로 선별합니다. 그러면 이거 외에 다른 색깔은 유리병으로 재활용 못합니다. 요새 수입된 와인병이나 양주병 같은 경우에 색깔이 다양한 경우들이 있어서 문제가 됩니다. 이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종이 라벨이 붙어 있는 경우 잘 안 떨어지는데 떼는 게 좋긴 해요. 그런데 진짜 짜증난단 말이에요. 그럼 안 떼면 큰 문제가 발생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유리병을 깨뜨려서 유리병으로 다시 만든다 그랬잖아요. 녹여서. 그러니까 유리병이 깨지는 과정에서 라벨이 떨어져요. 그러면 종이니까 선풍기 틀면 날아가죠. 유리는 무겁고 이게 선별이 된다고요. 다음에 라벨이 좀 묻어 있다고 하더라도 1000도가 넘는 온도에서 유리를 녹인다고요. 그 과정에 타서 다 날아갑니다. 그래서 재활용 업계에서는 종이 라벨, 소비자가 종이 라벨을 떼지 않는 것에 대해서 크게 문제 삼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종이 라벨에 대해서 너무 눈치 보실 필요는 없다. 그냥 당당하게 버리시면 돼요. 다음에 알루미늄 마개 같은 경우도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알루미늄 마개를 떼서 분리배출해요. 부피가 작죠? 자석에도 안 붙죠? 이거 어떻게 선별해요? 그러니까 유리병에 마개를 닫아서 분리배출해서 재활용 업체에서 알루미늄 마개를 따로 모으는 게 차라리 낫습니다. 알루미늄 마개를 어떻게 따로 모아요? 꿰뚫이면 마개가 나올 거 아니에요. 채로 치면은 유리 조각은 밑으로 다 떨어질 거고 마개는 남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으면 돼요. 그래서 재활용 공정에서 따로 모으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런데 비닐 라벨은 떼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열 유리는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안 녹아요. 유리병을 녹여서 유리병을 만드는데 유리병이 녹는 온도에서 안 녹아요. 그러니까 재활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열 유리는 쓰레기. 어떤 게 내열 유리냐? 열에 강한 용도로 쓰는 것이죠. 불과 직접 접촉하는 유리 제품들. 그러니까 유리 냄비, 유리 주전자는 내열 유리를 사용을 합니다. 실험실에서는 유리 비커 같은 것도 다 내열 유리 써요. 불과 직접 접촉하니까. 이런 내열 유리는 쓰레기다. 요거는 명확한데 헷갈리는 게 유리 용기예요. 락앤락, 글라스락. 락앤락은 내열 유리 써요. 락앤락은 내열 유리, 글라스락은 강화 유리. 강화 유리는 유리병과 같은 재질이에요. 글라스락의 내열 유리가 문제가 되죠. 근데 구분이 안 돼요, 육안으로 지금. 그래서 이 부분은 되게 지금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일단 구분이 안 되는 거니까 유리 용기 자체는 일단 쓰레기다. 이렇게 그냥 정리가 되는 것이죠. 그 크리스탈 유리 있죠. 크리스탈 유리. 크리스탈 유리는 왜 문제가 되냐면 안에 납이 들어가서 그래요. 크리스탈 유리가 이쁜 게 납 들어가서 그래요. 그 유리의 굴절률이 높아져서 그 빛이 잘 이렇게 반사가 되면서 반짝반짝 빛나서 예쁜 거거든요. 사용할 때는 괜찮은데 납이 유리 안에 갇혀 있으니까 재활용할 때는 녹이니까 물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크리스탈 유리는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근데 실제 엄청나게 많이 섞여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실제 우리나라 유리병에는 납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 유리병 안 쓰려고 하는 나라들도 있어요. 한국 유리는 납이 많다. 그래서 사실은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컨트롤이 안 되면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 것이죠. 다음에 거울 같은 경우에도 뒷면에 이물질이 칠해져 있죠. 그래야 우리 얼굴을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녹이면서 이물질이 됩니다. 그래서 거울도 쓰레기. 그러니까 세 가지가 문제죠. 내열 유리, 크리스탈 유리, 거울, 이 세 종류를 조심을 하면 되고요. 사기 그릇, 도자기, 화분은 유리가 아니니까 당연히 쓰레기가 되겠습니다. 자, 플라스틱은 녹여서 다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겁니다. 이걸 물리적 물질 재활용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이렇게 파쇄해서 세척을 한 다음에 녹여서 국수가락처럼 쭉 뽑아낸 다음에 식혀서 잘라내요. 이게 쌀알처럼 모아 잘라내면 이게 펠릿이라고 하는 플라스틱 재생원료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플라스틱은 재질에 따라서 녹는 온도가 달라요. 그러니까 재질이 섞여버리면 녹는 온도가 뒤죽박죽 되니까 녹여서 재활용하는 방법에 차질이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플라스틱은 같은 재질끼리 모아야 된다. 색깔과 재질의 선별 유무에 따라서 재생원료의 등급이 달라집니다.
백색이나 투명한 같은 재질이 제일 좋죠. 색깔을 넣을 수가 있으니까. 두 번째가 백색이나 투명한 것 이외에 같은 색깔의 같은 재질, 그 색깔로는 쓸 수 있으니까. 세 번째는 같은 재질의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는 경우 색깔이 다 섞이니까 검은색 나오죠. 이게 3등급. 여러 재질과 여러 색깔이 섞여버리면 잘 안 녹는 검은색이 나오겠죠. 제일 잡탕이 되는 거니까 제일 하급의 재생 원료가 나옵니다. 그래서 크게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이렇게 좀 크게 구분을 해볼 수가 있겠다. 페트병을 한번 보시게 되면은 페트병은 이 파쇄해서 세척해서 녹여서 섬유로 만들거나 아니면 다시 페트병이나 다른 그 페트 용기로 재활용을 하게 됩니다. 어쨌든 파쇄해서 세척하는 공정을 거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투명 페트병에 재활용해서 마개하고 라벨이 문제가 돼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냐? 마개는 닫고 라벨은 떼고. 마개는 왜 닫냐? 마개는 P 아니면 PP 재질인데 재활용은 잘 되는 재질이에요. 근데 마개를 떼서 분리 배출하면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마개를 닫아서 배출하게 되면은 페트병에 마개가 닫힌 상태로 가서 파쇄를 하겠죠. 그리고 세척할 겁니다. 그러면 마개도 조각이 날 거고 페트병도 조각이 날 거예요. 근데 P하고 PP라는 플라스틱은 물에 뜨는 가벼운 플라스틱이에요. 페트라는 플라스틱은 무거운 플라스틱이에요. 물에 깔아앉아요. 그럼 뭐예요? 마개는 물에 둥둥 뜨고 페트는 물에 깔아앉아 있죠. 그러니까 물에 뜨고 가라앉는 성질을 이용해서 구분을 한 다음에 뜬 놈을 싹 모으면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마개도 따로 모아서 재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활용 공정에서 마개와 페트를 분리해서 각각 재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마개까지 재활용을 하려면 페트병에 닫아서 배출하면 좋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거죠. 또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면 플라스틱 방앗간 같은 곳에서 페트병 마개만 따로 모으는데 그건 잘못된 겁니까? 아, 그렇게 하면 되죠. 마개를 닫아라고 하는 것은 마개를 그냥 따로 떼서 분리 배출하면은 선별이 안 되는 건데 마개만 따로 모으는 프로그램이 있으면 그렇게 재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자꾸 기계적으로 이분법적으로 이게 옳고 맞고 자꾸 이렇게 보는, 그러니까 어쨌든 우리의 목표는 재활용을 잘하기 위한 거잖아요. 어쨌든 이런 경로든 저런 경로든 재활용만 될 수 있으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를 따로 모으는 것 자체가 무슨 큰일 나거나 잘못된 행동은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귀찮아서 그렇게 안 해서 그런 거지. 그렇게 할 수 있으면 페트병 마개를 모으는 것도 괜찮다고요. 근데 사실은 그 페트병 마개는 닫아서 배출해도 재활용이 되는 거니까 페트병 마개만을 따로 모으는 캠페인을 지금 그렇게 열심히 할 필요가 있냐라는 생각은 들어요. 오히려 다른 마개에 좀 신경 써야 되는 거 아니냐. 왜냐면 재활용 안 되는 마개가 얼마나 많아요 지금. 우유팩의 마개도 마찬가지로 재활용 안 되죠. 파우치팩의 그 마개도 재활용이 안 되죠. 치약 마개도 재활용이 안 되죠. 그러니까 재활용이 되는 재질임에도 불구하고 그냥 그 쓰레기로 버려지는 마개들이 엄청 많거든요. 오히려 그런 마개들을 살려야지. 너무 페트병 마개에 왜 그렇게 신경을 쓰냐. 지금 그 페트병은 포기하고 지금 다른 마개로 제발 좀 눈을 돌리자. 이게 근데 잘 안 고쳐져요. 플라스틱 방앗간 애들한테도 제가 몇 년 전부터 계속 그 얘기를 해줘도 잘 수정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마개가 재활용이 되니까 마개 고리도 뗄 필요가 없는 거죠. 이상한 캠페인 하시는 분들 계세요. 마개는 닫으시고 고리는 떼시고. 그 페트병 재활용의 원리를 모르시니까. 기계적으로. 어디서 막 마개 고리 떼야 된다는 캠페인 하는 거 보고 저거 괜찮네? 라고 생각하면서 마개 고리 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건데 그렇게 자꾸 맹목적으로 캠페인 하시면 안 된다고. 왜 그런 행위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 것이죠. 마개 고리 왜 떼냐? 자꾸 새들이 페트병 마개 고리에 목 졸리거나 뭐 하여튼 해양생물들이 하여튼 뭐 개들이 찢게 뭐 이렇게 걸리거나 이런 사진 자꾸 보고 페트병 마개 고리가 버려지게 되면은 야생동물한테 고통을 주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페트병에 마개 고리를 떼잖아요. 그러면 오히려 야생으로 유출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죠. 그냥 페트병에 페트병 고리가 붙어 있는 상태로 보내는 게 훨씬 더 안전하다고요. 그 괜히 떼내버리면 작은 조각들이 떨어져 나오니까 관리하기가 더 힘들어져요.
그러니까 페트병 마개를 떼내는 거는 야생동물 보호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니다. 그래서 이유는 정반대예요. 이유는 아예 법이 바뀌었어요. 아예 페트병의 마개가 페트병에 떨어지지 않도록 설계할 것. 왜냐하면 페트병하고 같이 움직이는 게 차라리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놈이 떨어져 나오는 게 더 위험하다 지금. 이게 더 합리적인 거죠. 유사한 오류가 마스크 줄 자르라는 거예요. 새들이 마스크 줄에 막 꼬여 있는 거 이거 보면서 안타까워서 마스크 줄을 잘라야 된다. 새들이 마스크 줄 때문에 고통을 받는 거는 물론 마스크 줄이 문제가 되긴 한데 그거는 그보다 더 본질적인 원인은 마스크를 투기했기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줄을 자르라라는 메시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스크를 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니 마스크 줄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집어넣으면 뭐예요 그게? 그러면 또 마스크 줄 잘라서 종량제 봉투에 넣을 필요가 없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배출할 거면 줄 자르나 안 자르나 관계없다. 그러면 종량제 봉투가 터져서 마스크가 쏟아져 나올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극단적인 상황까지 고려해서 마스크 줄 잘라야 돼. 그런 식의 논리라면 종량제 봉투 안에 들어가는 모든 끈들이 다 문제. 그럼 끈들을 집어넣을 때 무조건 다 조각조각 잘라서 넣어야 되게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러니까 뭐라도 실천하자라고 하는 생각은 좋긴 한데 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가, 이 행동이 미치는 효과는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좀 냉정하게 판단을 하면서 사람들한테 좀 이야기를 하자. 자꾸 우리가 복잡하게 실천을 하면 할수록 뭔가 잘하고 있는 거다, 자꾸 이런 오류에 좀 빠져 있는 거 아니냐 우리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마개를 닫을 때 그냥 닫아버리면 안에 공기가 빵빵하게 들어가니까 선별장에서 선별해서 압축을 할 때 압축이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라벨을 떼고 마개를 떼고 발로 밟고 마개 닫고 요 순서대로 배출을 하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라벨 떼고 마개 떼고 발로 밟고 마개 닫고 이렇게. 라벨은 왜 떼야 되냐? 라벨은 왜 떼야 되냐? 물에 깔아앉아요. 절지선이 붙어있는 라벨들이 문제예요. 페트 재질 아니면 PS 재질을 쓰는데 페트나 PS 모두 물에 깔아앉는 플라스틱이에요. 소비자가 라벨을 떼지 않으면 물에 깔아앉는다. 라벨에는 뭐가 들어가요? 색깔이 들어간다. 그러면 색깔이 들어간 라벨이 투명 페트하고 섞이면 투명 페트 재활용을 방해하는 거죠. 색깔이 섞여 들어가니까.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재질이 다르죠. 그래서 라벨은 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다. 독일은 반대로 페트병 라벨을 절대 떼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독일은 저번 시간에 설명드렸나요? 보증금 들어간다 그랬죠. 얼마? 0.25유로. 보증금이 들어가 있는 병이라는 표시가 라벨에 있어요. 라벨 떼면 보증금을 못 받습니다. 그러니까 독일 소비자는 페트병을 반납할 때 라벨을 떼면 안 된다. 이 말은 뭐예요? 독일은 라벨을 안 떼도 페트병 재활용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 결론은 우리가 물건을 더럽게 만들고 있다. 그러니까 소비자가 라벨을 떼야만 재활용된다라고 하는 것은 비정상적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봐야 돼요. 그래서 이 라벨을 빨리 재질 구조 개선을 해줘야 된다. 접착제가 붙어있는 라벨은 물에 뜨는 라벨이에요. 접착제가 붙어있지 않는 라벨은 물에 가라앉는 라벨이고요. 접착제가 사용된 라벨은 PP 재질이기 때문에 물에 뜨는 라벨이에요. 그런데 그래서 그 생수 같은 경우에 접착제가 약하게 붙어있는 경우에는 사실 라벨을 떼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는 강한 접착제를 쓰기 때문에, 왜냐하면 탄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병의 압력이 높아요. 라벨이 터지기 때문에 접착제를 강하게 써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라벨이 떨어지지 않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요. 이 접착 면적이 넓어요. 그리고 탄산음료 같은 경우에, 코카콜라 같은 경우에 이중 라벨을 써요. 그러니까 라벨을 떼면은 윗면만 뜯기는 거죠. 접착제가 붙어있는. 아래쪽에는 그대로 남아있게 돼버리는.
그래서 이 부분도 빨리 개선을 해줘야 된다. 투명 페트병을 분리배출하라고 하는데 별도로 분리배출해야 될 투명 페트병은 생수하고 음료 투명 페트병만 해당이 됩니다. 환경부 공식 지침이에요. 생수와 음료 투명 페트병만 별도 분리배출이다. 비공식적인 가이드는 뭡니까? 간장, 식초병까지도 괜찮아요. 재활용 업체들은 간장, 식초병 들어도 아무 문제 없는데 왜 자꾸 간장, 식초병은 얘기 안 하냐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생수, 음료, 간장, 식초까지 괜찮다. 일본 가이드예요. 간장, 식초까지는. 나머지는 식용유병, 그 샴푸, 세제, 화장품병, 약꿀, 올리고당병 이런 것들은 다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색깔 있는 페트병, 갈색 맥주 페트병 같은 경우에도 플라스틱으로 분리배출을 하는 것이고요. 우리나라가 이게 유독 기름에 페트병을 많이 씁니다. 유럽 가면 다 유리병 써요. 플라스틱 기름병으로 플라스틱을 써? 유럽 애들은 이해를 못해요. 왜냐하면 그 지방이 많을수록 플라스틱 안에 있는 그 물질들이 유출이 많이 돼요. 그래서 그 지방 기름기 있는 음식일수록 유리병을 선호하게 되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는 희한하게 기름병으로 페트병 엄청 써요. 주택가에서 투명 페트병은 다른 봉투에 넣어놔야 되는 거예요? 별도 배출이냐? 그 얘기까지 하시면 그러니까 서울시 환경부와 서울시의 정책의 문제까지 건드려야 되는 부분인데 이제 지금 주택가의 경우에는 이제 요 투명 페트병만 별도의 봉투에 담아서 지정된 요일에 배출해라.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정된 요일에 지자체가 수거하겠다. 투명 페트병만? 투명 페트병만. 잘해봐라. 되나? 안 하는 것 같아요. 아이고, 그게 말이 되냐고요. 그리고 그건 뭔 삽질이냐고요. 그러니까 주택가에서 투명 페트병만 따로 분리 배출해. 여기까지는 오케이. 차에 한꺼번에 실으면 되잖아요. 그리고 선별장에 내릴 때 따로 모으면 되잖아요. 그렇게 해서 따로 관리하면 되지. 그걸 뭐 지정된 요일에만 따로 배출을 한 다음에 별도의 차량을 운반하겠다. 이게 뭐, 처음부터 실현 불가능한 얘기를 왜 하냐고, 지금. 오히려 주민들의 혼란만 커져요. 아니, 투명 페트병이 아니라 지금 주택가 지역에서의 재활용품 분리배출 자체가 지금 막 흥크러져 있는데 여기에 투명 페트병을 지정된 요일에 따로 배출 이러면 복잡도가 더 증가를 해버려요. 복잡도가 더 증가해버리게 되면 시스템이 더 흥크러져요. 그러니까 지금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는 과정에서 요것도 따로 어떻게 관리할 것이냐 이렇게 사고가 들어가야 되는데 이 기존에 재활용품 분리배출되는 건 난 모르겠고 투명 페트병만 지정된 요일에 분리배출해서 따로 한번 건져보자 이딴 식으로 하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환경보고 욕해. 니 페트병 일병 구하게 하냐고 지금. 페트병만 살리고 나머지 다 죽일래. 그러니까 재활용품의 분리배출 수거 선별의 전체 시스템을 사고를 해야지 왜 지금 자꾸 페트병 하나만 어떻게 해보려고 하냐. 그러다 나중에 더 엉클어지고 큰일 난다. 답답한 부분이 있어요. 아파트의 투명 페트병 분리배출도 마찬가지고 이거는 그 뒷부분에 선별과 수거와 재활용과 관련된 좀 이슈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쭉 가다가 시간 남으면 나중에 다시 설명해 드릴게요. 뒷부분 마무리해야 돼. 마음이 급합니다, 제가 지금. 자, 계란판과 과일 용기 같은 것들도 투명 페트예요. 근데 얘들은 판 페트라 그래. 판으로 되어 있다고. 판 페트와 병 페트는 페트긴 한데 첨가제가 달라요. 그래서 고급 재활용을 할 때는 이 첨가제가 다른 부분이 문제가 됩니다. 중저급으로 재활용할 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데. 그래서 판 페트와 병 페트는 서로 섞이면 안 된다. 그러니까 페트가 매우 민감한 애들이에요. 왜? 고급 재활용을 하려고 자꾸 하다 보니까. 그래서 판 페트는 플라스틱, 병 페트에 섞지 마. 얘들은 투명한 페트긴 하지만 병이 아니잖아.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도 재질구조 개선 해줘야 돼요. 종이 전면 접착 쓰잖아요. 잘 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게 제과점 이쪽이 진짜 문제예요. 제과점이나 이쪽에서 자체적으로
판매하는 거는 음료도 그렇고요. 이런 것도 용기들 보면 라벨이 엉망이에요, 진짜. 오히려 코카콜라나 롯데칠성이나 이런 회사들은 오히려 하도 견제를 많이 받기 때문에 그래도 뭔가 개선하려고 하는데, 오히려 이런 제과점 업체들이 자체 PB로 판매하는 음료들 같은 경우에 예쁘게만 만들려고 하다 보니까 라벨 자체가 진짜 엉망이에요. 얘들도 진짜 어택을 한번 심하게 당해봐야 정신을 차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플라스틱 일회용컵 요거는 보증금으로 관리하는 게 제일 좋은 거고요. 투명한 색깔이 되어 있는 투명한 페트병을 분리 배출하면은 재활용은 가능해요. 근데 모든 선별장에서 반드시 재활용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선별을 하는 지자체가 있고 선별을 하지 않는 지자체가 있는데, 선별해서 재활용하는 것은 기술적으로 가능은 하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많은 변수들이 있어서 뭐 페트병처럼 분리 배출하세요, 마세요, 이렇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리기가 매우 애매합니다. 약간 그런 어려움이 있다. 근데 언론 인터뷰하면 돼요, 안 돼요? 제가 무슨 국회 답변하는 장관도 아니고 yes or no로 답해요. 내가 그렇게 안 된다고,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데 시청자들이 알기 쉽게 혼란을 주면 안 된다고. 그럼 묻지를 말든지. 캔시모 용기 있잖아요, 캔시모 용기. 캔시모 용기는 몸체는 페트인데 막에는 캔이에요. 캔 모양이 나는 페트 용기예요. 이게 왜 문제가 되냐? 페트하고 캔은 상극이에요, 상극. 왜? 그 페트에 알루미늄이 붙어 있는 상태에서 같이 파쇄를 하잖아요. 그럼 알루미늄도 조각 날 거고 페트도 조각 날 거예요. 둘 다 깔아앉겠죠? 알루미늄은 자석이 안 붙겠죠? 그러면 이런 상태가 되면 손으로 골라내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면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배출하셔야 돼요. 얘들만. 엄마야, 빠져있네? 만약에 알루미늄 마개를 떼지 않는 상태로 분리 배출했다. 그러면 페트 재활용하는 업체에서 모조리 쓰레기로 골라내요. 얼마 전에 페트 재활용 업체 가서 봤어요. 이만큼 쌓여 있어요.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고, 이거. 만들지를 말아야 돼.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만들어진 용기예요. 요거 스티로폼이에요. 자꾸 스티로폼 아닌 걸로 자꾸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요거 스티로폼 맞아요. 과일 밑에 까는 요 스티로폼입니다, 요거. 그럼 저거는요? 나와요, 뒷부분에. 그래. 테이프하고 배송장은 떼시는 게 좋고, 안 떼면 사람들이 일일이 칼 들고 떼야 되고요. 그다음에 얘들은 빨간 줄이 있죠. 이게 고기 신선하게 보이려고 일부러 빨간 줄 걷는 거예요. 만들지 말아야 될 제품입니다. 그 색깔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하얀색만 스티로폼은 재활용해요. 그럼 쟤는 재활용 안 되고 일반 쓰레기예요? 예, 일반 쓰레기예요, 지금. 그러니까 분리배출 표시 대상이긴 한데, 이것도 재활용 업체에서 재활용 안 해, 안 받아줘야 해.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좀 문제가 되는데, 어쨌든 요거는 스티로폼에 넣으면 안 돼요. 흰색 스티로폼에 넣으면 안 된다. 다음에 컵라면 용기는 그 국물 자국 때문에 문제가 되죠. 이게 카로티노이드 색소 때문에. 근데 고춧가루에 들어가 있는 놈의 기름이에요, 기름. 그 물로 아무리 져도 안 져요. 근데 이 놈이 햇볕 받으면 이렇게 하얀색으로 바뀌어요. 그래서 물 세척을 하면 안 되고 햇빛 세척을 하면 된다. 햇빛 세척을 하면 돼요. 선택을 하시면 돼요. 시간이 좀 걸리긴 한데, 베란다를 컵라면 용기로 채울 거냐 말 거냐, 이건 선택사항입니다. 얼마나 햇볕에 세척을? 그거는 사람마다 경험치가 달라요. 아마 제가 볼 때는 베란다의 햇빛의 강도 문제인 것 같은데 어떤 사람은 2, 3일이면 어떤 사람은 2주 걸리더라. 경험치들이 다 달라서. 요즘엔 컵라면이 종이로도. 종이 용기는 세척하셔서 네. 종이로 분리 배출하시면 돼요. 이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이거 말씀하시는 맞아요. 거죠? 그거. 이 둘 다 스티로폼 아닙니다. 다음에 스펀지 느낌이 나는 거, 이런 게들 있잖아요. 다 스티로폼 아닙니다. 매트 용도들 다 스티로폼 아닙니다. 다음에 PPP, PS는 색깔별 선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3등급 검은색 재생 원료가 나와요. 요구르트 용기는 PS 용기죠. PS 용기는 가라앉아요. 알루미늄 가라앉죠? 그러니까 마개에 떼셔야 된다.
다음에 배달용기 PP잖아요. 네. 음식물 담았으니까 찌꺼기 남아있죠. 이걸 이렇게 버리면 안 되죠. 세척을 해야 되죠. 세척을 했는데도 국물 자국이 남아요. 맞아요. 이 경우는 그냥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왜? PP니까. PP는 색깔별 선별을 하지 않으니까 국물 자국이라는 색깔이 문제가 안 된다. 설거지 너무 안 깨끗하게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네가 이기나 내가 이기나 이렇게 덤벼들 문제는 아니다. 그냥 음식물 찌꺼기만 제거를 하시면 국물 자국이 조금 배어 있는 정도는 크게 문제가 안 돼. 왜냐하면 PP는 어차피 중저급으로 현재 재활용되고 있어요. 어차피 베린 몸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신경을 안 쓰셔도 된다. 다음에 테두리의 비닐도 마찬가지예요. 이 정도는 좀 많이 붙어 있는 건데 이거 다 떼내더라도 여기 딱 붙어 있죠. 여기에. 네. 그냥 분리 배출 하시면 된다는 거예요. 크게 문제는 안 됩니다. 다음에 이놈들 작아서 재활용 안 되죠. 선별. 그러니까 이걸 큰 통에 집어넣고 뚜껑 닫으면 된다는 거죠. 묻어가는 세상. 좋습니다. 다음에 그 생물해성 플라스틱은 재활용 안 됩니다. 쓰레기고요. 비닐은 어쨌든 이렇게 재활용해요. SRF 태우는 방식으로 재활용한다. 그러니까 비닐의 분리배출 기준은 잘 타냐 타지 않느냐. 태우는데 문제가 되는 게 뭐냐? 랩입니다. 랩. PVC. PVC는 왜 문제가 되냐? 염소 때문에 타면서 유독가스가 나와요. 그러니까 PVC는 태우는데 문제를 일으키죠. 그러니까 PVC 재질의 비닐 랩들은 비닐에 분리배출하면 안 되는 거죠. 다음에 염소가 들어가 있는 게 뭐예요? 소금이잖아요. 그러니까 비닐에 소금이 묻어 있으면 안 좋죠. 그래서 소금이 묻을 만한 이런 비닐은 잘 세척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과자봉지 같은 것에 기름이 묻어 있으면 기름은 잘 타니까 굳이 세제로 뽀독뽀독 씻어내지 않아도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는다. 진짜 그 가슴 아픈 거는 비닐을 세제로 뽀독뽀독 씻으신 다음에 빨래 건조대에 건조까지 시키셔서 배출하시는 분들 계세요. 그렇게까지 할 가치가 없는데 참 기운 빠지게 할 수도 없고 참 그렇습니다. 양파망은 쓰레기가 아니고 비닐이에요. 비닐로 분리합니다. 그래서 비닐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됩니다. 파우치 포장해 보면은 이렇게 플라스틱 마개가 있죠. 이거 비닐 아니라고 잘라내시는 분들 많아요. 플라스틱 마개 잘 타잖아요. 잘라내면 그냥 쓰레기만 늘어나요. 그냥 붙어 있는 상태로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 자꾸 아더 재질 비닐 분리 배출 안 된다고 쓰레기로 버려라고 요새 학생들도 이렇게 교육을 받아가지고 자꾸 이야기를 하는데 어차피 비닐은 태우잖아요. 그 아더 재질도 타는 데는 문제 없거든요. 그러니까 다 분리 배출을 하시면 된다. 그리고 햇반 용기도 논란이 이상하게 잘못 꼬여가지고 햇반 용기 재활용 돼요. 아드라고 돼 있잖아요. 근데 아드인데 그 햇반 용기는 95%가 PP거든요. 그 5%가 다른 재질의 필름이 이제 그러니까 공기를 차단하려고 들어가 있는데 95% PP면 PP로 재활용할 수가 있어요. 선별자 가보면 햇반 용기 다 PP로 던져 넣어요. 그래서 햇반 용기는 조금 그 화장품 용기의 아드 재질처럼 같은 아드 재질로 보기는 어려워요. 그는 햇반 용기 같은 경우에 우리나라의 아드 재질의 분류 기준의 문제 때문에 EU 같으면 우리나라 햇반 용기는 EU 기준 같으면 PP로 와요. 그래서 그거는 약간 그런 논란들이 있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런 거 다 재활용되고요. 옷걸이 재활용되고요. 자꾸 이거 장난감 재활용 안 된다 그러는데 선별장에서 장난감 다 선별해요. 혼합 플라스틱으로 선별해서 이런 것들만 따로 재활용하는 업체들이 있어요. 이런 것으로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쓰레기로 버려야 된다. 장난감은 재활용이 되지 않습니다. 자꾸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 많은데 실제로는 재활용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트라이탄 소재는 친환경 소재라고 선전을 하지만 재활용 관점에서는 재활용이 안 돼요. 다음에 뭐 공 같은 거 보시고 그다음 멜라민 재질도 역시 재활용이 안 되는 플라스틱입니다. 쓰레기로 버려야 되고요. 그 멜라민 재질은 뭘로 만드는지 아세요? 당연히 멜라민으로 만들겠죠. 그 멜라민 안에 뭐가 들어가냐? 포름알데히드와 멜라민을 결합시켜서 플라스틱으로 만드는 거예요. 포름알데히드가 뭐예요? 포름알데히드가 액상이 되면은 포르말린이잖아요. 포름알데히드 발암 물질이죠. 그래서 그 멜라민 식기 같은 경우에는
수세미 같은 걸로 설거지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스크래치가 생기니까. 스크래치가 생긴 상태에서 뜨거운 국을 담아요. 그럼 안쪽에 있는 포름알데히드 같은 게 조금 새어나올 수 있어요. 위험한 거죠. 다음에 얘들도 재활용 안 되고요. 끈 같은 것도 재활용이 안 되고요. 라이터 같은 것도 화재가 일어날 수 있죠. 그래서 플라스틱으로 버려야, 쓰레기로 버려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휴대폰 보조 배터리 같은 경우에도 폭발이 일어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얘들은 건전지 버릴 때, 휴대폰 보조 배터리는 건전지 버릴 때 절대 플라스틱으로 넣으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고무장갑 재활용 안 되고요. 비닐로 넣으시면 안 되고, 고무줄 저번 시간에 얘기했죠? 땅에 떨어지면 새들이 지렁이를 시작한다고. 실리콘 부직포 재활용 안 되고요. 아이스팩 재활용 당연히 안 됩니다. 재사용을 할 수 있겠죠? 안에 들어가 있는 말랑말랑한 게 플라스틱이니까 절대 변기로 버리면 안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슬리퍼라든지 이거는 좀 애매해요. 재활용되는 슬리퍼도 있고 재활용 안 되는 슬리퍼도 있어요. PVC 슬리퍼는 재활용이 되고요. 아닌 경우에는 재활용이 안 되는데 너무 혹독하니까 지금 그까지 구분하기는 그냥 안 된다 이렇게 정리하셔요. 그냥 캔은 구멍, 가정에서 나오는 것까지 저렇게 못으로 구멍 뚫자라고 얘기하는 것은 너무 과한 얘기예요. 괜히 못으로 구멍 뚫으려고 하다가 다쳐요. 가정에서 나오는 가끔씩 소량으로 나오는 경우에 손으로 노즐 눌러가지고 그냥 잔류가스 최대한 빼낸 다음에 분리배출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구멍을 뚫자 이런 거는 그 음식점에서 부탄가스로 맨날 고깃국 하는 데 있잖아요. 그러면 부탄가스 통이 대량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이런 곳에서야 이런 거 통해서 구멍 팡팡 뚫어서 배출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가정 같은 경우에는 구멍을 반드시 뚫어야 되는 건 아니다. 다음에 이 비닐 라벨은 제거하는 게 좋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다음에 통조림 같은 경우에는 뚜껑이 통째로 뜯겨서 나오죠. 부피도 작고 날카롭죠. 그러니까 다시 집어넣고 밟아서 역시 묻어가기로, 함께 가기. 알루미늄 호일은 뭉쳐서 알루미늄 볼을 만들자. 그냥 버리면 선별이 안 되니까 재활용이 안 되죠. 그래서 뭉쳐서 알루미늄 볼을 만들자. 이게 가는 거죠. 가전제품은 1599-0904 무상방문 수거 서비스 이런 거 기억하시면 되고요. 휴대폰은 나눔폰 서비스 이용하시면 되고요. 아, 이거 되게 애매해요. 지금 이거는 이게 부피가 큰 멀티텍 같은 경우에는 선별장 가서 제가 확인해보니까 선별을 또 하더라고요. 그런데 아마 그 충전기 같은 아주 작은 전선류는 선별이 어려울 거예요. 얘들은 따로 모아야 돼요. 재활용하려면. 그런데 아마 멀티텍 같은 경우에는 재활용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약간 요거는 좀 더 정리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형광등은 수온가스가 들어가 있으니까 깨트리지 말고 형광등 분리수거하면 해야 되고, 깨지면 수온이 유출되니까 깨진 형광등은 쓰레기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백열등 LED는 쓰레기고요. 건전지는 따로 모아서 형광등 분리수거함 밑에 건전지 수거함 있죠. 이쪽으로 배출하시면 되고요. 건전지에 자꾸 수온 들어가 있다고 아직도 교육하고 다니세요. 그 30년 전 지식인데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건전지는 수온 안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가정에서 우리가 사용되는 대부분의 건전지는 수온이 없다. 수온이 들어가 있는 경우 딱 한 가지, 보청기에 사용되는 공기아연전지 이런 경우입니다. 약은 변기로 절대 버리면 안 된다. 약 성분이 하수 처리장에서 분리가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약국에서 모으거나 주민센터로 모으거나 하는 것이 경우인데, 약국에서 약을 이렇게 모으면 어떻게 처리되는 줄 아세요? 소각장가요. 그러니까 종량제 봉투가 소각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도 크게 문제가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게 좀 애매한 것 같아요. 지금 약국에서 잘 받아주지도 않고 사실은. 그래서 그냥 우리가 강의할 때는 약국이나 주민센터 보건소로 가져가세요 라고 얘기하는데 약국에서 안 받아줘요. 그러면 종량제 봉투에 그냥 넣어서 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폐허약품은 그래서 이렇게 버리세요가 아니라 이것만은 절대 하지 마세요. 변기로 넣는 이것만 하지 마세요. 요렇게 합니다.
다음에 변기로 넣으면 안 되는 것들 지금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 물티슈가 골 때리는 상황이다. 지자체 하수 처리장에서 이 물티슈 뽑아내느라고 난리도 아니다 라는 것이죠. 다음에 고양이 모래 있잖아요. 요새 두부 고양이 모래 변기로 머리라고 대놓고 얘기하죠. 두부 고양이 모래도 두부로 만들었어요. 두부로 만들었으니까 그냥 변기로 버려도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두부 고양이 모래도 많이 들어가면은 이거 배관이 막히는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너무 변기로 쓰레기를 편하게 버리자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시간 반 썼네요. 원래 1시간하고 30분 질의응답을 해야 되는데 네. 마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세요? 웬만큼 이게 분리배출과 관련해서 질문이 들어오는 것을 제가 이미 다 반영해서 지금 강의 안에 다 넣었는데 그래도 혹시 분리배출에 대해서 평소에 관심이 별로 없으시군요. 비처럼 빠르게 지나가서 나중에 찬찬히 되게 유용한 내용인 것 같아요. 저 이거 분리배출 때문에 되게 스트레스 받기도 하고 막 설거지 하나마나 맨날 고민하고 막 이랬어요. 제가 마음의 평안을 드리는 분리배출 강의라고 제가 맨날 그러니까 이게 너무 우리가 분리배출 결벽증처럼 스트레스를 받는 것도 바람직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좀 더 정확한 분리배출이 중요하긴 한데 소비자들이 완벽하게 해야 된다. 이건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소비자들한테, 우리가 시민들한테 요구하는 것은 반드시 지켜야 될 핵심들만 좀 지키도록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그 라벨을 떼고 하는 것도 저는 이거는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해요. 그냥 좀 잘 비워서 깨끗하게 배출해라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는 물건을 만드는 과정에서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좀 기술적으로 좀 풀어줘야 될 부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민들이 이 분리배출 자체를 모든 사람들이 정확하게 완벽하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딱 몇 가지 정확한 기본만 지키도록 하는 것이 다 바람직한 것이죠. 그리고 분리배출에서 또 많이 나오는 질문이 이제 환경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시고 환경 감수성이 높으신 굉장히 착하신 분들이죠. 분리배출할 때 이물질 제거해야 되니까 씻는 과정에서도 막 죄책감을 느끼시는 거죠. 내가 이게 씻는 과정에서도 폐수가 나오니까 이게 맞는 거냐. 그럼 설거지 자체는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설거지 자체도 그릇을 씻는 과정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눈에 보이니까 아마 신경이 쓰이시는 것 같아요. 내가 분리배출을 하기 위해서 플라스틱 배달 음식 그릇을 씻으니까 그리고 거기서 폐수가 나오는 것이 내 눈에 보이니까. 그리고 가장 많이 신경 쓰이는 게 그 그릇을 씻었을 때 과연 이게 나갔을 때 재활용이 되는 건 맞아? 이것 때문에 더 스트레스를 받는 것 같아. 만약에 이게 재활용이 안 된다고 하면 이게 무슨 뻘짓인가 싶어서 물만 오염시키고. 재활용이 좀 배달 그릇은 세척을 하시면 재활용은 돼요. 선별은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세척을 할 때 나오는 폐수 문제를 이야기할 때 저는 이제 선택의 문제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욕심이 한편으로 많은 것일 수도 있죠. 환경에 어떠한 해도 끼치지 않으면서 소비를 하고 싶어 해요. 근데 우리가 소비를 하는 순간 환경에 영향을 끼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소비를 아예 하지 않으면 모르겠는데 소비를 한 순간 이미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 그나마 환경에 덜 충격을 주는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지 환경에 전혀 충격을 주지 않는 완벽한 소비를 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면 쓰레기로 나오게 되면은 쓰레기로 처리되는 세 가지 선택이 있는 거 아니에요. 소각할 거냐,
매립할 거냐, 재활용할 거냐. 재활용할 때도 씻어서 깨끗하게 분리배출할 거냐, 씻지 않는 상태로 분리배출할 거냐. 이 중에서 전 과정을 봤을 때 뭐가 나은 거냐. 내가 안 씻으면은 오히려 재활용 과정에서 씻으면서 나오는 폐수라든지 재생원료 품질이 떨어지는 문제에 영향이 더 큰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폐수가 발생하더라도 내가 씻어서 배출하는 것이 그 중에서 다른 방법에 비해서는 그나마 나은 방법이다. 그 폐수가 배출되는 것에 대한 죄책감이 들거나 마음이 아픈 것은 내 소비에 대한 결과다. 내가 책임져야 될 부담이다. 그냥 이렇게 받아들이셔야지. 저 궁금한 게 제가 최근에 뭐 예를 들면 지식인에 그런 질문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뭐 치킨을 먹었는데 남아서 근데 이제 뼈랑 음식물이랑 같이 뭐 섞여서 잘못해서 뭐 구청에서 연락이 와서 과태료를 뭐 1,000만 원을 물었다, 뭐 100만 원을 물었다 이런 광고가 되게 많이 들어와요. 그 기본적으로 분리배출 잘못했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는 과태료를 그렇게 부과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리고 몇만 원 정도의 과태료죠. 첫 번째. 10만 원, 20만 원. 두 번째, 가짜 뉴스인가? 음식물 쓰레기를 검사하는 그렇게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은 없어요. 예, 왜 그렇게 콘텐츠를 만들까? 예, 그건 자극적으로. 그거 때문에 오히려 소비자들이 더 분리배출에 더 막 공포를 또 느끼고 막 더 열심히 하려고 하는 것도 있는 것 같아서. 그리고 구청도 그 분리배출 그 단속을 전혀 하지 않는 것은 아니니까 그 과태료 부과하는 할 때 기준을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수준으로 명확하게 해줘야 돼요. 가끔씩 그 과태료 부과되는 것들을 보게 되면 황당하게 도대체 주민들 보고 분리배출을 제대로 하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구청 스스로가 헷갈리는 그 마치 그냥 실적 올리려는 듯한 그런 식의 과태료 부과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과태료 부과는 오히려 더 문제가 되는 것이죠. 선생님, 그 서울시가 그 전처리 시설 거기에 대해서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잖아요. 그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분리했는데 또 시외로 빠져나가면 거기에 대한 구속적인 그게 그 서울시의 정확한 속내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전략적으로 그러니까 진짜 그것을 심각하게 우려한 것인지 아니면은 전략적으로 지금 그렇게 메시지를 내는 것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후자일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서울시 입장에서 제일 우려하는 것은 이제 전처리 시설을 내세우면서 소각장을 짓지 말자라고 할까 봐서 그걸 제일 걱정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전처리 설비는 부정하는 쪽으로 일단 지금 시점에서는 서울시가 메시지를 아마 그렇게 전략적으로 낼 수밖에 없을 텐데 속으로는 전처리 시설이 필요하다. 단계적으로 전처리 시설들을 어떤 식으로 확대해 가겠다. 이런 생각은 분명히 가지고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앞으로의 쓰레기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 전처리 설비가 도입되지 않고서는 문제가 해결 안 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시점에서 전처리 설비를 도입하겠습니다라고 서울시가 공식적으로 메시지를 내는 순간 전처리 설비를 하면 되는 거니까 소각장 짓지 말자. 바로 이렇게 연결되니까 이 연결고리를 차단하기 위해서 지금은 전처리 설비는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어서 우선순위가 아닙니다. 저희는 일단 검토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전략적으로 메시지 관리를 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진짜 절대 안 할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건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근데 서울시가 계속 전처리 설비와 관련해서는 검토를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 필요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어요. 그 시멘트 설비의 용량이 엄청나서 크게 문제는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
그 SRF 설비도 있고 또 열분해 시설도 대규모로 들어서고 있어서 앞으로 비닐 부족 사태가 오지 않을까 지금 우려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향후 한 3년, 4년 정도 되면 비닐 부족 사태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빨리 지자체들이 전처리 설비를 지어서 좀 비닐들을 시장에 공급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자꾸 소각하는 게 아니고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근데 물론 지금 그 석유화학 업체들이 그 열분해 시설들이 지금 대규모로 짓고 있는데 이 시설들이 정상으로 작동할 거냐도 불확실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또 이 그 열분해 시설들이 정상 작동하지 않으면 또 비닐 처리 문제가 또 대두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 뭔가 확실한 게 없어요. 여러 가지 가능성들을 가지고 판단해야 되는 것이고요. 아마 서울시 입장에서 전처리 설비를 소각장의 대안으로 내세우면서 소각장을 안 짓겠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이런 불확실성들 때문에 약간 이제 모험적인 성격이 강하다. 그래서 좀 이것은 우선적으로 안 보는 게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쓰레기 처리라고 하는 것은 안정성이 매우 중요하잖아요.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쓰레기 처리 시설이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버리면 쓰레기 대란으로 바로 직결돼 버리는 거라서 쓰레기 처리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밖에 없거든, 지자체 입장에서는. 근데 전처리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그게 뭔가 100% 확실한 처리 방법이다 라고 보기에는 어려운 부분들이 여전히 남아 있어요. 불확실성들이 남아 있어서 지금 시점에서 소각장을 대체할 수 있는 완전한 솔루션이 될 수 있을까가 여전히 검토해야 될 것들이 많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래서 서울시가 골든타임을 놓쳤다라고 하는 게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2015년 그 수도권 매립지 합의를 하고 나서 그때부터 전처리 설비 도입을 검토하면서 좀 현장 적용 가능성이나 이런 것들 따져봤었으면 아마 그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봐서 어느 정도의 그 확실성을 가질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은 소각장 짓지 말고 전처리로 가자 이렇게 이해할 수도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금은 그런 것들을 테스트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소각장 짓는 막다른 골목으로 몰려버린 거죠. 뭐 서울시가 그렇게 의도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할 때는 그러니까 전처리 설비가 필요한데 전처리 설비가 있으니까 소각장을 짓지 말자, 이게 약간 모험적인 성격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조금 더 합리적인 방법은 다단계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일단 소각장을 짓자. 소각장을 지으면서 전처리 설비도 추진을 하자. 그리고 전처리 설비가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검증이 되면은 전처리 설비를 더 늘리고 지금 750톤은 이 전처리 설비를 통해서 빨리 폐지시켜버리자. 이렇게 단계적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미 입지 결정이 됐기 때문에 두 가지 상황이 있을 수가 있겠죠. 첫 번째로는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는 건데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기는 경우, 서울시의 입지 선정 절차상에 매우 큰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그러면은 입지 선정 결과가 취소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솔직히 평가를 하면 주민들이 행정소송에서 이길 가능성은 저는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가 환경영향 평가 과정에서의 뭔가의 생각지도 못했던 환경상의 영향들이 발견되는 경우, 그러니까 750톤 옆에 1000톤짜리 소각장을 갖춰 돌리게 되면은 대기 오염과 관련된 문제가 주민들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정도로 뭔가 무겁게 발생한다. 이런 게 환경영향 평가 결과에서 나왔을 때 뒤집힐 수 있는데 이것도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 번째는 진짜 파국으로 가는 방법이 좀 주민들의
저항들이 아주 극단적으로 갈 경우 어려워지겠죠.